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제이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팟캐스트 녹음 날이 개인적으로 기다려졌는데요. 자, 일단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조만간 우리 사이드 홈페이지에 쇼케이스라는 게시판을 오픈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빨리 해서 바로 그 에피소드가 올라간 다음날 오픈을 했어요. 이 쇼케이스 게시판을.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가 됐습니다. 오픈을 한 지. 사실 오픈할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일단 이 쇼케이스 게시판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고 홍보도 하고 업보트도 받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외에는 프로덕트 헌트가 있고 국내에는 디스콰이엇이 있었는데, 뭐 디스콰이엇이 지금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런 그 리더보드, 그런 쇼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정말 굉장히 규모도 크고 으리으리하고 삐까번쩍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를 경쟁을 시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도 당연히 잘 안 되고 우리는 자본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뭐 그런 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드 홈페이지에 이 사이드 프로젝트만 올릴 수 있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오픈을 한 건데요. 사실 처음에 걱정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이 공간을 오픈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이드 프로젝터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처음 오픈한 상태면 아무래도 게시판이 비어 있으니까 그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업로드를 해주셨고, 우리 오픈 채팅방이 기본적으로 지금 1,400명 정도가 계셔서 일단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기준으로는 한 5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이곳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구현해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보면서 좀 하나하나 피드백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 오면 재밌을 것 같고, 자, 사이드 픽 코너도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잠깐 쉬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 때부터는 이 쇼케이스에 올라온 프로젝트 기준으로 업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러니까 멤버들, 대중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프로젝트를 제가 사이드 픽으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이드 픽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었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업보트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젝트를 사이드 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 픽으로 선정이 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 오픈 채팅방에 1,400명이 있잖아요. 이 1,400명이 매일 오는 오픈 채팅방 공간에 제가 공지사항으로 제일 위에 항상 일주일 동안 고정을 해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스타나 뭐 스레드,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10만 원어치 정도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대신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태워서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그 지난달에 한번 테스트로 해봤어요. 그 지금까지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사이드픽 프로젝트들을 모아가지고 광고를 조금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노출도 되게 잘 되고 반응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보통 그 인스타그램 이런 류의 콘텐츠에서 반응률이라고 하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저장을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뭐 이런 류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게 한 7%에서 8% 정도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좀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다, 사이드픽에 선정이 되면.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누구나 본인이 만든 서비스가 있다면 쇼케이스에 올리고 주위의 친구들한테 야, 이거 들어와서 업보트 한번 눌러줘 해가지고 사이드픽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프로젝트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픽을 선정하는 그 방식은요, 단순히 7일 동안 업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거이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옆에 배너에 지금 주목받는 프로젝트 1위부터 5위까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동안 받은 업보트 숫자가 가중치가 제일 높고, 그리고 더 과거에 받았던 업보트들은 가중치를 좀 낮춰서 약간의 합산 점수로 더하는 방식으로 이 계산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등록한 프로젝트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진짜 옛날에 막 1년 전에 쇼케이스에 올렸던 프로젝트들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업보트를 많이 받았으면 이번 주에 사이드픽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근에 업보트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젝트를 이번 주에 사이드픽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이드픽 본격적으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사이드픽으로 선정됐는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4월 셋째 주에 사이드픽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요, 피드 가계부라고 하는 가계부 앱입니다. 자, 요 서비스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써봤는데 기본적으로 앱입니다. 뭐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가계부 앱인데요. 제가 가계부 앱을 평소에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제일 가장 큰 문제는 귀찮아요. 이거를 뭔가 제가 그 성격인 것 같은데 모든 지출 내역과 그 수입 내역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귀찮고, 이렇게 보면 그 주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엑셀로까지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피드 가계부는요, 결제 내역 같은 게 문자로 왔을 때 그걸 자동으로 읽어서 자동으로 이 피드 가계부에 입력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 알림 연동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거래 내역 문자나 알림을 인식을 해서 기관별로 정리를 해주고 가계부에 등록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안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일단 예쁩니다. 가계부 앱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많이 사용한다는 가계부 앱들을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뭐랄까요, 재미없고 꾸미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진짜 그냥 엑셀로 정리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앱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피드 가계부를 딱 열어보시면 그 가꾸라고 해서요, 우리 닷꾸라고 있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가계부 꾸미기, 가꾸라고 해서 뭐 색상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이모지를 붙인다던가 뭐 폰트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UI도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나만의 가계부를 보기 좋게 좀 잘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UI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비스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MVP 같은 거 만들 때 디자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기능에 충실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입니다. 기능이 좀 후지더라도 디자인이 예쁘면 저는 써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 피드 가계부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2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AU 6,000, DAU 1,7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좀 기존의 투박한 가계부에서 벗어나서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좀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주는 서비스이고요.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 쇼케이스 페이지 놀러 와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올려주신 글 중에 제가 좀 기대가 됐던 건 향후 기획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안드로이드 iOS 앱밖에 없는데 이걸 홈페이지로 만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면은 너무너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뭔가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눈에 보는 방식은 모바일 환경보다는 PC 환경에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진짜 그냥 그때그때 간단하게 뭐 알림 같은 거 연동해서 가계부에 등록만 하고 나중에 정말 한눈에 분석하고 내 지출 내역을 보고 싶을 때는 PC에 와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출퇴근 이후에 짬내면서 개발한 서비스라고 하세요. 그래서 출시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MAU 1만이 목표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응원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사이트 쇼케이스의 피드 가계부 페이지 와 보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거 만드신 분한테 여쭤봐도 되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드 가계부는 지난주 4월 셋째 주에 사이드 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사이드 오픈 채팅방과 쇼케이스 가장 상단 메인 게시물에 노출을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10만 원어치 광고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회수도 높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좀 성공적인 저희의 첫 번째 사이드 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사이드 픽입니다. 4월 넷째 주 사이드 픽은 투웨이 플래너라는 앱입니다. 일단 4월 넷째 주에 사이드 픽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이드의 송이영 님이 만들어주신 앱입니다. 자, 이게 어떤 앱이냐? 저도 다운받아서 써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투두리스트 앱입니다. 내가 할 일 목록을 입력을 하고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투두리스트 기본적인 앱인데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좀 차별점이 있냐라고 하면요. 자, 일반적으로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죠. 정확하게 이거를 뭐 언제 며칠 몇 시에 할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진짜로 이 일을 결국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추적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투두리스트가 그냥 단순한 투두리스트로 끝나지 않도록 그 후에도 그 투두리스트를 실제로 계획하고 액션까지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UI가 약간 칸반보드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앱을 켜보면 열이 3개가 있는데 투두리스트 열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랜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실행 완료했는지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열을 좀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가 투두를 만들고 그걸로 플랜을 세우고 그걸로 정말 완수를 했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UI를 가졌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온보딩이라고 하죠. 이 앱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상세하게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말 그거 한 번만 보시면 앱을 처음 켜서 온보딩을 한번 경험을 하시면 이거를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UI가 조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칸반보드를 좀 결합을 해서 투두를 플랜으로 배치하고 뭐 플랜을 돈으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기획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투두리스트가 투두리스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언제 하고 얼마나 했는지 피드백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계획을 한 거를 잘 실행을 했는지 그런 나의 실행력을 좀 한 방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요거 소제목을 보시면 J가 되고 싶은 P를 위한 앱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J가 되고 싶은 P를 위한 앱.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비스 기획 스터디 모임 같은 걸 나가봤을 때도 사람들이 투두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말 나한테 딱 맞는 투두리스트가 없어서 못 쓰겠다라는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투두리스트 앱이 만약에 정말 나의 그 생활 패턴에 꼭 맞는다면 이건 난 돈을 내고라도 쓰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투웨이 플래너가 약간 그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게 일단 UI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조금 확장해서 이걸 실제로 플랜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약간 올인원 투두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웨이 플래너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사이드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의 상단에 노출을 시켜 드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이드 쇼케이스의 메인 페이지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아마 며칠 내로 인스타그램에도 그 콘텐츠가 발행이 돼서 올라갈 거고요. 광고도 돌려질 거니까 아마 많은 관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도 우리 사이드 쇼케이스 오셔가지고 2A 플래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0개 정도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 사이드 쇼케이스를 지금 출시한 지 한 2주,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젝트를 올려서 어포트를 많이 받으면 사이드픽에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나중에 되면 막 어포트를 100개 이상 받아야 뭐 100개 몇백 개를 받아야 사이드픽에 선정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 30개 정도의 어포트만 받아도 사이드픽에 선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약간 우리 사이드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초창기일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케이스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업로드 해주시고 주위에다가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여기 들어와서 어포트 한번 눌러줘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높은 확률로 사이드픽에 선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픽 2가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팟캐스트에서 제 팟캐스트가 2주에 한 번씩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2주치 사이드픽을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인사이트로 넘어와서 오늘은 3가지 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사이트 게시글 중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논쟁거리가 있을 만한 인사이트 있는 글들을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주제가 아닌가 하는 클로드 디자인 출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클로드 디자인 출시 소개가 아니고요. 제목이 피그마가 클로드에게 잡아먹히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클로드 디자인 혹시 출시됐다는 소식 듣고 한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간단하게만 써봤거든요. 저는 일단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니고 기획자도 아니고 좀 애매한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잡부처럼 하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인데요. 그래서 피그마로 지금까지 디자인을 해오기는 했지만 제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그마의 기능의 100%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라이트 유저의 입장에서 클로드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길래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우리 사이드 홈페이지가 Next.js라는 코딩 프레임워크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디자인을 켜고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에 코드가 있는 저장소를 입력을 했더니 이 클로드 디자인 친구가 그 저장소를 싹 스캔을 하면서 우리 브랜드의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브랜드의 로고는 이거고 메인 폰트는 이거고 본문 폰트의 크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메인 컬러, 서브 컬러, 버튼의 컬러 이런 것까지 일관성 있는 디자인 템플릿을 딱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 사이트 홈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때마다 그 디자인의 언어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사이트만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그마보다 편한 건 이게 프롬프트로 명령을 해가지고 디자인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막 잔소리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너무너무 멋지게 디자인을 해줘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잘 들어서 요 부분 요렇게 수정해줘, 요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한두 번의 피드백만에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클로드가 만들어주는 요 정도로 만족을 하고 넘어가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디자이너분들이 이 클로드 디자인을 썼을 때의 느낌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클로드 디자인이 디자이너들의 직업을 전부 대체할 거다 이렇게 저는 아직은 보지 않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글은 피그마가 클로드에게 잡아먹히고 있다라는 글이고 클로드 디자인이 출시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피그마의 주가가 7%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클로드 디자인이 진짜 피그마를 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한 글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피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피그마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 2010년대 중반에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디자이너들이 포토샵 같은 거를 써가지고 디자인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포토샵은 일단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용량도 크고, 이 포토샵을 돌릴 수 있을 만한 PC 스펙도 굉장히 좋아야 했고, 그다음에 꽤나 사용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나 이 디자인 파일 보고 싶어 라고 쉽게 포토샵을 열어서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피그마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그냥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UI도 마치 파워포인트로 드래그 앤 드랍 하듯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편하게 뭔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피그마가 왜 이렇게 잘 됐냐, 피그마가 왜 혁신적이었냐를 돌아보면 사실은 이게 디자이너들한테 각광을 받아서 잘 된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아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 글을 보시면 피그마 유저의 67%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획자나 개발자나 아니면 임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유저들이 디자이너가 아닌 거고, 실제 피그마 유저들 중에 디자이너들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가 아닌 유저들이 뭔가 AI나 뭐 다양한 쉬운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설프게라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서비스였던 겁니다. 뭐 개발자도 디자인 파일을 그냥 웹 서비스 접속해가지고 쉽게 열어볼 수 있고, 뭐 임원들도 디자인에다가 막 코멘트도 달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급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피그마의 성장은 사실은 그 디자이너가 아닌 유저들한테 좀 의존을 많이 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디자이너가 아닌 유저들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AI로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더 편리한 툴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피그마를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물론 피그마에도 AI가 있습니다. 피그마 메이크라고 저도 몇 번 써봤는데요. 이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별로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그 피그마도 그 프롬프트로 뭐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주는 피그마 메이크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이게 별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못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클로드 디자인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 클로드 디자인을 쓰면 훨씬 더 편하고 좀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의 브랜드의 기본적인 디자인 톤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서비스를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 뭐 그런 우리 비디자이너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어차피 구체적으로 막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뭐 수정하고 이런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피그마를 굳이 안 써도 클로드 디자인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피그마 메이크는 요 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클로드 소넷 모델로 피그마 메이크라는 AI 모델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그마 메이크도 클로드에 의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클로드의 API 비용을 내고 있을 거고, 클로드에서 디자인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 피그마한테 그렇게 강력한 AI 모델을 제공을 하지는 않겠죠. 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하거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피그마가 클로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로드가 피그마보다 더 강력한 클로드 디자인을 출시를 한 이 상황이 피그마한테는 좀 절망적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그마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런 좀 암울한 이야기인데요.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게 피그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에 전통적으로 그 사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AI가 요즘에 너무 많은 영역의 일들을 너무 많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스 모델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 클로드나 오픈 AI나 제미나이가 비슷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피그마만의 이야기로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사스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냉정하게 이게 결국 나중에 만약에 클로드에서 나랑 똑같은 기능을 출시를 한다면 내가 그들과의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걸까를 잘 생각을 해서 거기를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피그마가 클로드에게 잡아먹히고 있다라는 글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 인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인사이트는 역시나 클로드 이야기인데, 클로드 코드에게 광고비 170만 원을 맡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글입니다. 요거는 해외에 있던 블로그 글인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해외에 그 한 1인 사업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냥 클로드 코드한테 1,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는 그 예산을 클로드 코드한테 완전히 전적으로 그 위임을 하고, 그 메타 인스타그램 광고 계정의 전권을 완전히 주고 한 달 동안 손을 그냥 뗐대요. 너가 알아서 이 돈으로 알아서 운영을 광고를 해봐 라고 하고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자, 일단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이 1인 사업가분은 그 마케팅 분야에서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는 1인 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뉴스레터의 구독자를 좀 늘리고 싶은데, 이 광고를 직접 관리를 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죠.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광고의 그 실적을 측정을 하고 더 개선을 하고 광고에 올릴 콘텐츠를 만들고 광고를 집행을 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공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그냥 한번 아예 AI한테 통째로 맡겨보자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예산 1,500달러 그리고 기간 31일 이렇게 해서 클로드한테 맡겼는데, 매일 아침에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클로드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 정도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어떻게 광고를 운영을 했냐면요. 우선 새로운 하루가 밝으면 어제에 있던 일들을 일단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메타에서 직접 수치를 가져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들을 동시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쫙 모아서, 어제는 뭔가 성과가 이래서 안 좋았네, 저래서 안 좋았네, 뭐 이래서 좋았네, 이런 식으로 혼자 판단을 해가지고 광고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산을 좀 조정하기도 하고, 좀 성과가 별로였던 광고는 멈추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결정들을 하고 실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끝나면 오늘 어떤 결정을 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가설을 세워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을 매일매일 로그를 남겨서 깃에다가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5,500줄이 넘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이게 사실 사람 마케터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한 달 동안 이 광고 돌리는 거에 온전히 나의 모든 시간을 쏟아야지만 이 정도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클로드 코드로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어땠냐라는 걸 보면, 우선 1주차에는 온갖 형식을 테스트를 해봤대요. 얘가 광고로 예를 들면은 뭐 손글씨 노트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잡지 표지 스타일로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리는 식으로 광고를 만들기도 해가지고, 아니면 아이폰 메모 느낌이 나는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광고 템플릿으로 광고를 돌려봤는데, 그때 결국은 이 메타 알고리즘이 이 중에 절반 이상 정도는 아예 노출조차 안 시켜줬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됐던 것들은 좀 못생기게 만든 광고들, 예를 들면 손으로 막 대충 쓴 느낌의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된 디자인의 광고들을 전부 누르고 이겼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상에서.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클로드 코드가, 우리의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야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잘 안 되는 포맷들을 전부 버리고 잘 되는 포맷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광고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주차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 클릭률이랑 방문율이랑 뭐 이런 것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이 1인 사업자분이 실제로 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유저들의 그 형태를 좀 뜯어보니까 이게 자기는 그 마케팅 뉴스레터를 홍보하고 싶어서 광고를 했는데 이걸 좀 오해를 해가지고 나랑 전혀 맞지 않는 마케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클릭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수치가 좋게 보이더라 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클로드 코드는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거든요. 진짜 실제 타겟 유저한테 적합하게 내 광고가 잘 닿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애초에 처음 이 클로드 코드한테 명령을 내릴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광고의 그 결과 수치를 좋게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 클로드 친구가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한 2주가 넘도록 가입자 품질도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 광고의 단가도 낮추고 효율을 높여라 라는 지시사항만 충실히 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3주가 지난 다음에 이 1인 사업자분이 직접 손을 하나를 댑니다. 이 뉴스레터를 가입하는 폼에다가 비즈니스용 이메일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타겟 유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였겠죠. 이 품질을 높이려고 그거를 직접 손을 대서 요렇게 하자라고 조건을 추가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광고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 광고 효율도 엄청 낮아지고 광고 단가도 엄청 높아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뒤에 깜짝 놀라서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고 원래대로 되돌렸지만 이 계정 자체가 회복이 안 돼서 결국은 망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의 실험에서 이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이게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의 개입 때문에 나쁜 성과로 끝이 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AI가 굉장히 그 피드백을 잘한다. 자체적으로 자기의 성과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치화를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해야 좋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도 잘 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놀랐고 처음에 최초의 프롬프트를 넣을 때 지시를 정확하게 해야 품질이 높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1인 사업자분이 이 타겟 유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최적화되게 광고가 닿을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지시를 했다면 오히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광고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바이브 코딩을 하거나 AI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다양한 일들을 AI랑 협업을 할 때 AI한테 잘했다는 게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둬야 AI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던 이 클로드 코드한테 광고비 170만 원을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인사이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사이트 글인데요. 제목은 10년 후면 시니어 개발자가 사라진다 라는 글입니다. 무섭죠? 지금 AI가 되게 발전을 하면서 개발자 취업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시니어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AI가 코드를 직접 잘 만들긴 하는데 그거를 결국 아직 리뷰나 품질 검증은 시니어 개발자들이 AI가 만든 코드를 보고 리뷰도 하고 품질 검증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AI가 기존 주니어 개발자를 대체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양의 코드를 생산해내고 있고 그거를 리뷰하는 시니어 개발자들은 한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니어 개발자들이 정말 지금 죽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AI 때문에 주니어 개발자를 뽑지를 않으니까 주니어 개발자들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이 주니어 개발자들이 시니어 개발자가 되는 건데 주니어 개발자가 없으면 10년 후에는 누가 시니어 개발자를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원래는 개발자가 뭔가 새벽에 막 서버도 터져보고 뭔가 버그도 고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과 그런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시니어가 되는 건데 지금 AI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AI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뭐 서버 터지는 것도 AI한테 알아서 고쳐줘 이렇게 지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버그도 너가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고쳐줘 이런 식으로
뭔가 개발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걸 문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행위를 AI한테 일임을 하면서 이 시니어가 될 수 있는 역량의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 이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0년 후에는 오히려 시니어 개발자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다시 몸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이 글에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요즘에 그 AI 업체들 쪽에서는 이 AI의 성능을 높이는 비용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보다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를 파고 이런 흐름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의 AI의 그 똑똑해지는 성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진짜로 하더라면 10년 후에 시니어 개발자의 몸값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10년 후에 시니어 개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AI한테 모든 판단과 이런 행동을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라 라는 글입니다. 의도적으로 흉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좀 지저분한 업무도 맡아서 해보고, 좀 깨져도 보고, 막 서버도 좀 터져보고, 이런 일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겪는 일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만이 10년 후에 시니어 개발자로서 좀 성공하고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AI가 어떤 답을 줬을 때 이게 왜 이 답인지를 좀 직접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냥 AI한테 너 알아서 해라고 던져버리고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 AI가 만들어준 문서나 코드 흐름을 직접 읽어보고, 이 AI를 쓰면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좀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너무 개발에 매몰되지 말고 좀 이 비즈니스적인 맥락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중에 시니어 개발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I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한 시대에서 몸값이 높은 어떤 희소성을 갖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몸값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AI가 계속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점점 AI한테 나의 그 뇌를 위탁해가지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과정을 자꾸 연습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내가 직접 스스로 AI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 나중에는 희소성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자꾸 AI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량을 계속 기르시면 언젠가는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6일 오늘의 팟캐스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이드픽 2가지랑 인사이트 아티클 3개 정도를 다뤄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사이드픽의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좀 뽐내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쇼케이스 많이 놀러 오셔서 어떤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좀 아이디어도 구경도 하고 영감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도 업로드해서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쇼케이스에 저도 올라오는 글들을 굉장히 재밌게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좀 뭐랄까요, 모임에 좀 초대도 해드리고 싶고 좀 다양한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2가지 피드 가계부랑 2A 플래너 사이드픽 선정된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제이현이었습니다.